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먼저 LG 트윈스 선수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 우승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상대팀 이강철 감독님 그리고 선수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우승 29년 처음 해봅니다. 처음 봅니다. 저도 여기 포함돼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데요. 지난밤에 잠 못 이루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로 이해합니다. 평소 야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더라도 29년 만에 탄생한 우승팀 소식에 저절로 신바람이 나고 없던 관심도 조금이나마 생기셨을 법한 것 같습니다. SNS 피드에도 모처럼 야구 팬들이 가득했는데요. 역사적인 순간의 인증샷과 그리고 응원하는 글들, 사진들로 내내 북적이기도 했죠. 29년 전의 추억을 거슬러 올라가는 분들부터 이제야 LG 트윈스의 팬인 것을 고백한다는 분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저마다 다양한 사연과 감상들을 공감하는 재미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나라 안팎으로 힘들고 우울한 뉴스들이 많은데요. 승리까지 30년 가까이 걸린 팀의 승리를 보면서 조금 힘을 얻었다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끝까지 꾸준히 해내면 역전을 또 역전을 해내면서 기적 같은 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껴보게 된 시간이고요. 각자의 일과 삶에서도 더 용기와 기대를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11월 1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우리 정실님이 무적 LG 최강 LG라고 반갑습니다. 오늘 LG 팬인 거를 인증하시는 또 김수현님은 LG 제품만 쓰는 1인 모두 축하드리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공부하기 좋은 시기라고 하는데요. 도시 농부들의 공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고온 뒤에 한파가 찾아오면서 농작물 냉해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데요.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다양한 질문들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미소를 아니 갑자기 야구 얘기하시길래 29년 만에 우승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죠. 29년 뒤에 난 뭘 하고 있을까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 무사할까? 그래도 갑자기 그래도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있네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나 봐요. 하려고요. 29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뭔가 있겠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29년이면 뭘 하고 있을까? 그때 한 번 더 LG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바람은 소박합니다. 하루 잘 살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네요. 중국이랑. 맞아요. 근데 이 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산 대두 콩을 구매하기로 했다고요?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갈등이 있었고 여러 가지 국제 문제 때문에 마찰이 많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납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번 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산 콩을 사주기로 했는데요. 60만 톤을 구매하면서 지난주 총 300만 톤 이상의 미국산 대두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국영 곡물업체인
중추량,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시노그린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네. 주도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데 올해 1억 500만 톤 대두를 수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에 미국이 세계 주요 대두 수출국이었는데요. 중국이 미국산을 수입하지 않고 그동안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거 수입하면서 미국이 좀 밀렸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대중국 대두 수출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5%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확실히 좀 이게 네, 그 그쵸. 정상회담 때문이겠죠? 네, 뭐 이왕 하는 거 좀 분위기 좋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중국이 그동안에 미국산보다는 말씀한 것처럼 가격이 싼 브라질산 대두 구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고려한다면은 갑자기 미국산을 산다. 이건 결국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 시장 그렇죠. 굳이 관계자가 비싼 걸. 네,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콩 구매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이번은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전 정부, 트럼프 행정부 때 미중 무역 전쟁 과정에서 중국이 여러 차례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거나 또는 구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네, 맞습니다. 네.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며칠 전에 허리펑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와 만나서 미국과 중국은 건강한 경제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했고요. 미국은 중국 경제와 단절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굉장히 두 나라 모두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대신 홍콩과 미국으로 수출이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지난달 중국 본토에 수출된 일본 수산물 규모가 급감했습니다. 대신에 홍콩과 미국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본산 수산물 수출액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오.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지난 9월 달 일본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액이 8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삼, 가리비, 참치 등 이 오염수 방류 이전에 중국이 많이 수입했던 수산물은 거의 거래가 되지 않았는데요. 특히 홋카이도산 가리비가 타격이 컸습니다. 네. 작년 9월 달에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가리비 규모가 53억 엔 정도 됐는데요. 중국의 수산업자들이 자국의 공장을 짓고 일본산 가리비를 수입해서 가공한 다음에 미국 등지로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8월 달에 중국 정부가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하면서 결국 올해 9월 달에 가리비 수출액 0. 영. 예, 아주 와. 그냥 화끈합니다. 아예 안 해. 그러네요. 이렇게 된 건데요. 네. 그나마 중국 수출된 것이 수산물이 8억 엔 정도 되긴 하는데 있긴 하네요. 네, 뭐 산호, 비단잉어 이런 거 식용이 아니라 그냥 이제 관상용 이런 것들로 물품이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줄었는데 먹는 건 안 한다는 거죠. 네, 네. 먹는 건 아예 0이고 전체 수출량은 늘었다. 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난달 일본의 전체 수산물 수출액이 330억 엔으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는데요. 늘었어요. 말씀인 네. 것처럼 홍콩과 미국 수출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일본의 수산물의 홍콩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7% 늘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한 중국과는 달리 홍콩은 일본 전국의 47개 광역시 자치령에서 후쿠시마, 미야기현 등 10개 지자체만 빼고는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 수입을 다 했습니다. 금수치에도 불구하고 가리비 포함해서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홍콩 수출액은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9월 달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87%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미국에 수출된 일본산 수산물 금액도 58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이 중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자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데 늘리면서 공동으로 대응한 건데요. 람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가 주일 미군이 일본 수산업자들과 장계약 통해서 가리비 등 일본산 수산물을 구입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전까지는 미군이 일본 현지에서 해산물을 구매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도와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수산물 수출 통계를 보면서 수출처를 중국에서 전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수산업계에서는요. 중국의 수산물 금수 조치에 대해서 우려는 아직까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수입했다, 수출했다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산업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거라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 가리비 방금 말씀하셨던 그 네. 중국 수출 판로가 막힌 가리비가 일본 국내에서도 소비되고 있다고요? 네, 네. 일단 이제 일종의 애국심을 아, 그래요? 호소하는 뭐 그런 판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고향 납세 포털 사이트인 사토루가 올해 들어서 지난 10월달까지 집계한 고향 납세 답례품 인기 순위 조사에서 가리비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는 개인 주민세 일부를 납세자가 선택하는 이 지자체에 기부하는 형식이 되는 건데요. 기부액의 일부를 답례품으로 제공하는데 주로 지역 특산물을 많이 사람들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어서 응원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답례품을 사게 되는 건데요. 홋카이도산 일단 이 고향 납세 제도가 되게 특이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역을 제가 고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내가 세금 낼 지역을 고르겠다. 네, 그러니까 고향이 아니더라도 예, 원하는 예. 지역을 산성하는 건데 여기서 오츠그산 가리비가 가장 많이 차지했는데요. 기부금이 14,000엔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말씀인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 이제 중국이 수입 금지하자 가리비 업계가 타격 입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응원하는 차원에서 가리비를 많이 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8월 24일부터 2달 동안 어패류, 해산물 카테고리 주문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가리비 이외에도 해산물에 대해서 지원할 여러 가지 흐름이 계속 있다고 하네요. 네. 그 요즘 대표적인 커피 생산지 중 하나 베트남이잖아요. 네. 근데 이 최근 베트남에서 커피 농사 대신 두리안 농사를 짓는 농가가 늘고 있다고요? 네, 이것도 중국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요즘 중국에서 열대 과일인 두리안이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커피를 재배하던 베트남의 농부들이 커피 나무를 갈아엎고 세상에 두리안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이 좋아한다는데 네, 가야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그 로부스타 커피라고 우리가 인스턴트 커피 많이 먹잖아요. 그거 원두가 이제 로부스타인데요. 그걸 가장 많이 생산한 곳이 바로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인데 요즘은 여기가 커피 나무가 아니라 두리안 산지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베트남의 두리안 대규모 수출을 허가하자 소득을 늘리려 농부들이 그렇죠. 예. 앞다퉈서 커피 대신에 두리안을 재배한다고 하는데요. 한 농부 얘기로는 똑같은 면적의 커피와 두리안을 재배하게 되면 네. 소득이 5배나 5배요? 네. 아, 빨리 해야 되겠네. 그렇죠. 더 빨리.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이 작년 한 해 동안 동남아시아 수입한 두리안이 80만 톤이 넘는다고 80만 톤. 네, 네. 그리고 베트남의 두리안 수출 물량의 90%가 중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달간 베트남의 과일 채소 수출의 60%가 중국이었다고 하는데요. 10년 전에는 중국 비중이 30%였는데 현재는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두리안 외에도 용과 바나나, 망고, 잭프루트 이런 것들이 베트남의 수출해서 중국으로 많이 가는 그런 과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두리안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저는 한번 먹어본 것 같은데. 굉장히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겉에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안에는 먹으면 엄청 맛있는 느낌인데. 근데 안은 맞아요. 아이스크림처럼 굉장히 달콤하고 네. 부드러운 식감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열대 과일의 왕이다라고 불리는데요. 그 다국적 과일 유통기업인 놀푸드에 따르면 중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세계 3번째로 두리안을 많이 먹는 나라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 커피 농가가 줄어드는 거를 우려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만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는 거 걱정스럽다 얘기하는데요. 베트남 농업부는 올해 초 많은 농부들이 커피와 쌀 같은 전통적인 작물을 버리고 두리안을 심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언론에서는 무모한 두리안 재배다. 무모하다고요? 네, 얘기까지 하고 5배인데?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수출 시장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뭐 국내 소비도 좀 늘려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베트남과 중국의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과일을 많이 소비할 만한 소비층이 두텁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중국이라는 대형 시장에 수출의 기회가 열리면서 이렇게 농업 벨트 자체가 한 방향으로 다 바뀌는 것은 지역 경제에 좋지가 않다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약간 있습니다. 네. 위험할 것 같아요. 예. 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이 노르웨이산 연어, 뭐 대만산 파인애플, 필리핀산 바나나, 호주산 바닷가재 이렇게 수입을 제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가리비 네네. 한창 수출하다가 오염수 때문에 딱 끊으니까 막아버리고. 수출 영. 0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그 코로나19 기원에 대해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한 호주에 대해서 와인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렇죠. 예. 이제 좀 막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 수출해서 돈을 벌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수입을 중단하거나 분쟁 때문에 바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눈앞의 이익을 그렇죠. 무시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다는 5배다. 거죠. 네, 농부들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흥미로운 해외 농업 소식 잘 들었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장님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네 좋아합니다. 어디 응원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는 가을 야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무슨 말씀이세요? 부자팀이죠 거기는. 우승 뭐 그냥 제일 많이 한 팀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하죠. LG? 예. 그러시군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성인 되고. 진짜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네, 처음 봤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날씨가 진짜 추워졌습니다. 관장님의 농작물들 상태 괜찮습니까? 막 비도 오고 춥고 막 계속 그랬는데. 네, 날이 많이 추워졌고요. 네. 벌써 모든 작물들이 이렇게 설이 맞은 것처럼 물에 푹 젖은 것처럼 이렇게 축 처졌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김장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하고 갓은 좀 이제 뽑아서 이렇게 보온으로 덮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 관수 시설에 이제 관마다 이렇게 또 물이 차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일부 에어건으로 이렇게 불어서 물을 다 빼주는 일도 이렇게 했습니다. 얼지 않게. 네. 그 슬슬 김장한다 이런 집들이 많이 있는데 관장님도 이번 주 네. 하시는 것 같은데 김장은 하면 얼마나 하세요? 꽤 많이 합니다. 그래요? 한 200통 가까이 하는데요. 200통 정도. 통이요? 네. 그 어느 정도의 양인 거예요? 배추의 포기수로 200포기 정도. 200포기. 네. 제가 이제 그 논농사를 같이 짓는 그룹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몇 가족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김장을 합니다. 제 담당은 절이는 일입니다. 절이는 예. 절이고 씻는 일을 제일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김장하시면 어디에 보관하세요? 요즘 그 막 항아리에 보관하고 묻고 이런 데는 없죠. 일부는 이제 김치통에다 이렇게 넣어서 김치 냉장고에 넣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먹을 것들은 또 뒷곁에다가 항아리? 항아리에다 묻어서 진짜요? 저장도 합니다. 와 맛있겠네요. 네. 아주 맛있습니다. 예. 늦게 꺼내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입에 침이 고여서 김장김치 생각나는데 다른 채소들은 그리고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시금치, 고수, 케일, 당근과 같은 채소들은 얼었다가 또 금방 풀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두어도 됩니다. 네. 또 노지에서 월동도 하고요. 물론 이제 당근 중에서 노란 당근 계통, 주황색 당근 같은 경우는 월동을 못 합니다. 근데 주로 제가 보니까 붉은색하고 그다음에 흰색 계통, 노란색 계통의 당근들은 월동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설 하우스 안에 있는 작물들도 아직도 토마토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도요? 네. 네, 아직 멀쩡하더라고요. 영하의 날씨에도 잘 버텨주고 있고요. 겨울 동안에 먹을 상추하고 또 구슬배추, 네. 양배추죠. 같은 작물들도 아주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기온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저는 하우스 이제 북쪽 면에다가 검정 물통을 쫙 도열을 해놨어요. 항상 얘기하셨죠. 네, 그거. 검정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낮 동안 물통이 데워져서 차원 밤에 이렇게 열을 발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한 해 농사 끝내고 내년 준비하면서 그래도 김장만 좀 끝난다면 네. 좀 한가한 시기 아닌가요? 네, 비교적 이제 농부들은 다 한가한 계절로 접어드는데요. 그래도 이제부터 이제 겨울 도시 농부들한테는 공부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공부하는 게 좋아요. 예. 한 해 동안 농사를 또 평가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물별로 올해 배운 것들, 뭐 알아차린 것들을 책과 공부 모임을 통해서 이제 알아나가는 일을 그럼 하는데요. 모임은 좋겠네요. 네. 요즘 멀리 살아도 제주도에 있어서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상화된 원격 채널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걸 통해서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공부에 관한 정보 중요한데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이제 교재는 네. 그림이 많은 책이 좋습니다. 네. 주로 이제 대학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요. 네. 예, 대학 교재 안에서도 외국 교재를 번역해서 나온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고 어렵긴 하지만 그림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림만 제대로 이해하면 본문 내용은 부닥 읽지 않고 지나가도 될 정도의 그 정도로. 예.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찬찬히 마친 후에도 속도감 있게 이렇게 복습을 하기에도 아주 편합니다. 그러겠네요. 눈에 탁 들어오겠네요. 네네. 예. 그래서 오랜만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쉬운 책을 알려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쉬운 책 뭐 없냐고. 예. 하지만 쉬운 책들은 좀 생략하거나 빠진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근데 아무래도 대학 교재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것도 꼼꼼하게 아주 다루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다루고 있어서 이런 전문서가 아무래도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내용은 또 차차 또 다시 공부하면서 또 농사지으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또 그렇게 나중에 또 알아지겠지 하고는 믿음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속도감 있게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작해라. 예, 막히면 거기서부터 멈추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나중에 알 수 있어. 알아질 거야. 그러고 일단 지나가시면 넘어가고. 속도감 있게 공부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뭘 네. 공부해야 될까요? 일단 좀 작물 생리학이라든지 토양학을 먼저 공부하면 좋은데요. 일반 이제 작물 생리학 책이 없으면 식물 생리학 책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수를 하시는 분들은 수목 생리학 책을 좀 보시면 좋고요. 근데 보통 모든 관심들을 가지신 분들이 이걸 병해충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병해충. 예. 그래서 당장 아무래도 병해충부터 시달리니까. 예. 병해충부터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생리학하고 토양학을 공부해야 병해충 방제나 또는 이제 재배법을 이해할 수가 있어서 우선은 생리학과 토양학을 공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농촌진흥청에 있는 농업과학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이요. 예. 네. 과학도서관. 예, 거기에 회원이어서 관련된 책들을 모두 대출해서 한번 비교해보고 교재를 선택하거든요. 예. 그래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 집으로 우편으로 이렇게 책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편하네요. 네. 네. 대출 기간은 2주고요. 그리고 한 번 연장해서 한 1주 정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도 우편으로 이렇게 반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합니다. 네. 일단 농촌진흥청 과학도서관 회원가입 네. 추천드리는 거 정말 좋은 정보인데요. 그리고 장목별 자료집들도 농촌진흥청에서 자체해서 발행한 그런 자료집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내가 필요한 장목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쉽게 대출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꼭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해드린 것부터 살펴볼게요. 추교성님부터 볼까요? 단호박 보관 방법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단호박 보관 방법. 네. 단호박은 보통 이렇게 딱딱한 외피가 싸고 있어서 네. 일반 상온 보관에서도 굉장히 오래 가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수확량이 많아서 더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싶으면 적어도 이제 냉장 보관, 4도 정도의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도 정도 냉장 네. 보관입니다. 3779님 식용연 재배법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식용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씨앗으로 번식하기보다는 밑에 이렇게 뿌리 런너라고 하는데요. 이 런너를 통해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식용연 하면은 그 촉을 다 떼어낸 연뿌리만 팔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촉이 달려 있는 그런 이제 지하경 그걸로 재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논에
내다가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 4월달, 5월달쯤에 되면 이런 이제 지하경이 런너를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4월이나 5월 정도에. 예, 그때쯤에 이제 파종을 하거든요. 네. 너무 추워도 안 돼 있어. 그래서 그런 런너들을 충분히 확보하신 다음에 한 평당 연뿌리 하나씩 이렇게 한 논에다 평당 하나요? 예, 되게 조금 심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번집니다. 아, 네. 되게 경제적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평당 하나씩 이렇게 던져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냥 던져요? 예, 논을 충분히 이렇게 질퍽하게 만들어 놓고 논에다 이렇게 충분히 던져 놓으면 스스로 이렇게 지하경이 계속 발달하면서 연뿌리가 생깁니다. 오. 근데 이게 1년생이라서 네. 1년마다 이렇게 수확을 하셔야 되는데요. 수확 안 하고 놔둔 것들은 또 이제 그게 양분이 돼서 또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수확 방법이 굉장히 골치 아픈데요. 땅속 40cm까지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어우, 엄청 깊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겉흙을 좀 걷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쇠스랑 같은 걸로 이렇게 파서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수확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고압 살수차가 있으면 고압 살수차로 물을 다 뺀 논바닥에다가 살수차로 이렇게 물을 퍼 넣으면 흙이 튀면서 연뿌리가 둥둥 물에 뜹니다. 그렇게 수확하는 법도 있는데 아무튼 논농사 작물로 논농사 대용할 수 있는 작물로 연재배도 굉장히 권장할 만한. 잠깐만요. 그 3779님이 재배법을 알려달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재배법은 네, 그냥 너무 쉬운데요. 그냥 네. 던져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면이 굉장히 양보심이 강해가지고 다른 수중 잡초들하고 경합해서 네. 많이 집니다. 그래서 세질 못하군요. 그래서 친화력은 좋은데. 풀 매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또 해충도 많습니다. 연잎을 갉아먹는 그런 해충도 많고 그래서 또 한번 좀 연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관련해서 뭐 연 농사 짓는 분들의 경험담 보니까 경상북도라든지 또 저기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전업적으로 이렇게 연농사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노하우가 많으시겠네요. 네, 그런데 한번 방문하셔서 배워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6787님. 밭에 무는 영하 몇 도 내려가면 캐야 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네, 지금 7711님도 안성에 계신 분도 네. 밤에 영하로 내려간 무가 밭에 있는데 6787님, 7711님. 예. 네. 무는 영하 1도까지만 떨어져도 이게 바람들이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 표면이 열었다가 이렇게 풀리면서 이게 팽창했다가 수축하다 네. 보니까 세포질이 이렇게 떨어져요. 세포끼리. 그래서 굉장히 그 바람들이 현상이라 퍼석퍼석한 느낌, 그다음에 질겅질겅한 느낌 그런 거 맛이 없죠. 네, 제품이 되기 때문에 빨리 캐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보온덮개로 이렇게 무만 덮어주셨다가 이렇게 수확을 하셔도 이렇게 바람들이 현상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하 1도면은 지금 당장 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제 고실 것 같은데. 네. 이제 며칠 안 남을 것 같습니다. 6787님, 7711님 좀 빨리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5876님이 들깨 파종 후에 잘 자라다가 30-40cm 정도 잘 자라다 까맣게 죽어가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들깨요? 네. 들깨 작물만큼 농사짓기 편한 게 없어서 다들 들깨를 심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사는 들깨의 진심인 농사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근데 들깨 작물이 이렇게 이제 까맣게 자라다가 이렇게 까맣게 죽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뿌리 쪽에 물이 너무 많아서 수분이 과다돼서 네. 과다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배수 특히 올해 가을에 들깨 심고 나서 비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땅이 질컹질컹할 정도로 이렇게 물이 많으면 뿌리도 들깨 뿌리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까맣게 타주고 가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난처할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다 했다고 쳐도 배수 이런 네. 거를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거 네.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배수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967님 2년 된 묵은 콩 같은 건 다 버려야 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왜 버려요? 예. 아마 이제 종자로는 네. 콩이 굉장히 수명이 짧거든요. 그래서 종자로는 못 쓰지만 2년 된 묵은 콩으로 삶아서 메주를 쓰셔야죠. 네. 예. 이분이 근데 6967님이 혹시 종자 얘기를 하신 건가 싶기도 하고. 네. 버릴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메주를 담그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맛있게 드시면 네. 종자로서는 약간 좀 어렵다. 네. 네, 여러분 혹시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그중에 한 분 전화 연결해서 직접 궁금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나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지역?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디 지역에 계신 누구신가요? 고양시에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네, 고양시에 살고 반갑습니다. 있는 도창일입니다. 네, 조 선생님. 조 선생님. 도창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네, 오늘 예. 관장님께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주말 농장으로 농사를 좀 한 200평 정도 짓고 있는데요. 네. 제일 어려운 게 고추 농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고추 농사는 제가 뭐 등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그 청고병, 네네. 그 시든병 그걸 어떻게 듣는데도 잘 됐는데 청계병 오지 않고 네. 고추를 제가 한 240포기 정도 심었는데 한 정도가 죽었어요. 네. 아이고. 그래서 이 청고병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배수도 잘하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네. 청고병은 흔히 이제 품마른병이라고 해서요. 네. 고추의 이제 뿌리 쪽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이게 곰팡이성 병이죠. 그러니까 곰팡이성 네. 병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무 전체를 이렇게 시들어 죽이게 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토양 소독을 살균제로 네. 토양 소독을 먼저 하고 이렇게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토양성 이제 곰팡이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적으로 하시려면 주로 이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급하는 이런 미생물 제제 있잖아요. 네. 광합성균이라든지 뭐 바실러스균이라든지 이런 미생물 제제를 좀 토양 소독을 대신할 겸으로 해서 이렇게 미리 밭을 만들 때 이렇게 뿌려주시고 일항을 구성하시면 미리 이제 고추나무하고 공생관계를 이렇게 단단하게 맺기 때문에 따로 침투 경로를 찾지 못해서 청고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EM을 저는 좀 가끔 사용하는데 EM도 효과가 있는가요? 네, EM이 바로 그런 미생물 제제입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청고병이 이제 자랄 때는 잘 자라가지고 이제 고추가 대부분 이제 잘 열려서 이제 막 이제 익어갈 때 그때 많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 지금 저는 이제 제가 작년간 한 10여 년간 고추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데 혹시 고추는 또 연장 작물인가요? 네, 고추는 당연히 연작 피해가 심한 작물에 속합니다. 친환 작물입니까? 네네.
예, 감사합니다. 관장님 늘 그 좋은 그 농사 정보 주셔서 저희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올라온 질문들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0033님, 이분도 고양시 사시네요. 고양시 쪽에는 산초 나무가 안 되나요? 이 경북지방에서 5번 가져다 심었는데 무려 5번 다 죽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산초하고 제피는 다른 작물이거든요. 네. 산초하고 제피를 같이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어. 산초는 이렇게 차량 산맥 이북 지방에서 많이 자라고요. 그다음에 제피나물은 그 이남 지방에서 이렇게 자라는 온대성 작물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산초하고 제피를 구분을 잘 해보시고요. 산초는 기름을 짜서 열매를 기름을 짜서 보통 이제 두부에 붙여서 이렇게 먹는 기름을 짜는 작물이고요. 네. 제피는 주로 이제 그 열매 전체를 갈아서 이렇게 허브 향신료로 이렇게 쓰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제피는 남부지방, 산초는 북부지방 이렇게. 그러면 구분이 돼 제피를 있습니다. 만약에 가져왔으면 네. 처음부터 이거 좀 안 되는 거였네요. 처음부터 심을 시려면 어린 묘일 때는 보온을 해주면 됩니다. 보온을 해줘서 겨울을 나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어지간한 추위도 견딥니다. 버텨요. 네. 어릴 적에 그 경험으로. 네. 남부지방에 사는 편백나무를 저기 경기도 북부지방에 이렇게 심으신 분들도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편백나무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겨울 동안에 보온을 해서 크니까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야, 이 나무조차도 어릴 때 육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5613님, 생강은 돌려심기를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올해 첫 수확 대풍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소식. 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네, 생강도 연작 피해가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밭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셔야 그런 풍년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연작 식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889님. 이분도 생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생강 보관법 네.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생강은 보통 이제 4도 정도의 기온에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강은 4도 정도 보관을 하되 또 이게 가스가 나오지 않게 가스 피해를 받지 않게 생강이 이렇게 숙성되면서 이렇게 에틸렌 가스를 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로 질식돼서 이렇게 죽는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4도 정도의 온도에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네. 흙에 묻어서 이렇게 보관하더라도 흙 속에다가 이렇게 대롱을 꽂아서 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가스에만 좀 주의하면 되겠네요. 3635님,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조선파 언제 굵어지나요? 아직도 실이에요. 이런 안타까워요. 이러니 걸음이 모자라나요? 도봉동 남향 베란다예요. 웃음. 예. 이렇게 질문하실 때 위치 사는 지역 얘기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모양인데요. 보통 파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뭐 봄에 파종하면 보통 한 7, 8월 달쯤에 한번 옮겨 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밭을 구성해서 거름 주고 밭을 만든 다음에 옮겨 심기를 한번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흔히 파는 옮겨 심을수록 굵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예. 네,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었군요. 예. 지금 심은 곳에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거름을 투여해서 이렇게 심는 것도 좋지만 밭으로 바꿔가면서 상자 텃밭에다 하셨으니까 다른 상자에다 또 새롭게 좋게 흙을 만드신 다음에 옮겨 심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옮겨 심기. 이거 뭐 추천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5000번님,
텃밭에 마늘을 심었는데 벌써 싹이 한 5cm 정도 나왔대요. 근데 겨울에 보온을 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역은 충남 천안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충남 천안 정도면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라서요. 안 해도 됩니다. 예, 굳이 보온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싹이 나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 싹은 사실은 겨울 동안에는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는다기보다는 이렇게 말라서 시들어 버리는데요. 근데 또 안에서 계속 이렇게 괜찮다. 새로운 싹이 안에는 또 잘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좀 마음을 편하게 가져도 되겠네요. 네. 뭐 싹이 죽었다고 막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알겠습니다. 자,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혹시라도 답변 못 해드린 질문들은요,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다음 주에 꼭 이어서 해드리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라가고요. 낮에는 추위가 좀 풀린다고 하는데요. 아침 출근길은 춥습니다. 네, 여전히 춥습니다. 날씨 변화에 좀 잘 대비할 수 있는 옷차림으로 출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얇은 옷을 여러 겹을 입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경기도 양평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나무는 수령이 1100년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일 뿐만 아니라 높이도 42m나 돼서 키도 가장 큽니다. 조선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이 이 은행나무에 당상이라는 벼슬을 하사하셨다고 합니다. 당상은